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손안의 스마트폰, 책상 위의 A사용지, 창밖 트럭 위의 컨테이너. 이것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것들의 크기를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파고듭니다.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표준은 한번 정해지고 나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기존 방식을 이기지 못하는지, 왜 어떤 기업은 기술이 없어도 시장을 독점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직사각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A 사용지의 크기는 210mm 곱하기 297mm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어중간하냐 싶으실 텐데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종이의 가로 세로 비율을 계산하면 정확히 1대 1.414, 수학에서 말하는 1대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2는 수학사에서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1대 루트 2 비율의 마법은 이렇습니다. 이 종이를 정확히 반으로 자르면 잘린 두 조각이 원본과 완전히 같은 비율을 가집니다. A4를 자르면 A5, A5를 자르면 A6, 계속 잘라도 모두 같은 비율입니다. 반대로 두 장을 나란히 붙이면 A3가 되고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크기만 바뀌고 모양은 유지됩니다. 이 수학적 원리를 처음 실용화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1922년 독일은 이 비율을 국가표준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혼자였지만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유럽 각국이 뒤를 따랐고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A 시리즈 규격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여전히 레터 사이즈를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먼저 형성된 역사적 관성 때문입니다. A4 표준 하나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프린터에서 용지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해외에서 받은 서류가 우리 바인더에 딱 맞는 이유, 복사기에 종이를 그냥 넣어도 되는 이유. 전부 1922년 그 표준 하나 덕분에 얻는 편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표준의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직사각형 표준 이야기에서 A4보다 훨씬 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3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항구에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맥클레인이라는 트럭 기사였고 그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항만 노동자들이 짐을 하나씩 배에 올리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이 운전석에서 생각한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 짐을 하나씩 옮기지 말고 내 트럭 짐칸 자체를 배에 올리면 안 될까?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1956년 맥클레인은 낡은 유조선을 개조해 갑판 위에 큰 철제 상자 58개를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텍사스 휴스턴, 짐을 싣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8시간이었습니다. 비용 차이가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화물 1톤을 배에 싣는 인건비는 $5 83센트였습니다. 컨테이너 방식으로 하니 단 16센트였습니다. 30배 이상 저렴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쟁 업체들이 너도 나도 철제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맥클레인의 상자는 35피트짜리였는데 다른 회사는 24피트, 또 다른 곳은 17피트를 만들었습니다. 내 크레인이 내 상자를 못 잡고 내 배의 격실에 내 상자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효율화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이 대혼란이 무려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1965년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결론을 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 이 두 가지만 씁니다. 그날부터 전 세계 항구의 크레인이 이 두 규격에 맞춰졌습니다. 화물선의 격실, 기차의 화차, 고속도로 트럭의 적재함까지 전부 이 기준을 따랐습니다. 단 두 가지 숫자가 세계 물류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크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컨테이너 크기를 바꾸려면 전 세계 항구의 크레인을 교체해야 하고 수만 척의 화물선을 개조해야 하며 수십만 킬로미터의 철도 차량과 도로 트럭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나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표준이 인프라를 만들고 인프라가 표준을 영원히 지키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선택된 표준은 그것을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컨테이너를 쓰는 항구가 늘수록 그 항구를 이용하는 선사가 늘고 선사가 늘수록 더 많은 항구가 컨테이너 인프라를 갖춥니다. 이 순환이 강해질수록 다른 방식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이제 스마트폰 화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미있는 점은 스마트폰 화면 비율에는 국제 표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회의를 열지도 투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을 나란히 놓으면 다들 놀랍도록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이 형태는 어떻게 사실상의 표준이 됐을까요? 2007년 처음 등장한 아이폰의 화면 비율은 3:2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16:9로 바뀌었고 18:9, 19.5:9를 거쳐 지금은 20:9까지 왔습니다. 10년 넘는 변화 동안 화면이 확연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로 너비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화면이 커진 건 맞지만 넓어진 게 아니라 길어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인이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스마트폰의 최대 너비는 약 72에서 78mm 사이입니다. 이 물리적 한계가 너비를 꽁꽁 묶어두었고 화면을 키우고 싶은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길이만 늘렸습니다. 결국 손바닥의 크기가 화면 비율을 결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인간의 눈은 좌우로 긴 형태입니다. 우리 시야는 좌우로 약 200도, 상하로는 약 130도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스크린도 가로로 넓고, TV도 가로로 넓고, 컴퓨터 모니터도 전부 가로로 넓습니다. 눈이 좌우로 길기 때문에 화면도 좌우로 넓게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만 유독 세로로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쥐기 편한 형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로로 들면 한 손 조작이 편하고 주머니에도 잘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형태가 자리를 잡으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이 콘텐츠에 맞춘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화면에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틱톡이 세로 영상을 기본으로 만들고 유튜브 쇼츠가 세로이고 인스타그램 릴스가 세로인 이유. 전부 스마트폰 화면 비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로 영상이 자연스럽고 영화를 볼 때 가로로 돌리는 것이 예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반대여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눈은 가로가 편하니까요. 그런데 10년 넘게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는 세로 화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화면이 우리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응이 만들어낸 생태계는 이제 너무 커서 흔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가로 너비를 늘리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컨테이너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화면 비율을 바꾸면 부품 공장에서 새 금형을 만들어야 하고 배터리와 카메라와 방열 설계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거기다 운영체제 인터페이스부터 수백만 개의 앱까지 새 비율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한 회사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2024년 화웨이가 이 불문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프라엑스뷰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입니다. 접히지 않는 일반 직사각형 폼팩터인데 화면을 가로로 눈에 띄게 넓혔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지난 10년간 단 한 회사도 이 방향으로 제대로 된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 도전을 먼저 할 수 있었던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프라엑스 폴더블 폰 시리즈로 넓은 화면에서 콘텐츠 배치와 손 사용법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둘째, 자체 운영체제 하어머니 OS를 갖고 있어서 앱 생태계를 위아래로 직접 조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면, 부품 공장이 모두 자사 공급망 안에 있어서 새 규격을 일괄 설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함정을 짚고 가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인치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각선이라도 비율이 다르면 실제로 볼 수 있는 면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인치수에서 16:10 비율 화면은 20:9 비율보다 실제 시청 면적이 약 20% 더 넓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잘못된 기준으로 화면을 비교해왔습니다. 아파트 살 때 대각선 길이로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용 면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10년 이상 대각선으로만 비교해왔습니다. 같은 6.8인치라도 가로가 넓은 화면이 실제 보이는 면적은 더 많습니다. 넓은 화면의 진짜 가치는 대각선이 아니라 실제 면적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온 겁니다. 넓어진 화면이 실생활에서 주는 차이는 구체적입니다. 두 개의 문서를 나란히 동시에 읽을 수 있고 그래프와 설명이 같은 화면에 들어오며 영화를 볼 때 이 아래 검은 여백이 줄어듭니다. 지도를 볼 때 주변 맥락이 더 많이 보이고 게임 시야각도 넓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하루 수백 번 쌓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화웨이 혼자 이 화면을 만든다고 해서 새 표준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A사가 표준이 된 건 독일의 문서 한 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프린터 복사기, 서류함이 전부 A사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가 물류를 바꾼 건 ISO 결정 이후 항구와 철도가 실제 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표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따르는 투자가 표준을 만듭니다. 넓은 화면이 진짜 표준이 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상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느껴야 하고 개발자들이 이 넓은 공간을 위한 앱과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하며 부품 공급망이 이 비율로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 화웨이는 제품 판매 실적 이상의 것을 손에 쥐게 됩니다. 바로 새 규칙을 쓰는 자격입니다. 오늘 살펴본 A 사용지, 컨테이너, 스마트폰 화면은 모두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을 정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바꾸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표준을 먼저 장악한 쪽이 그 생태계의 규칙을 오래 씁니다. 이건 기술이나 특허와는 다른 종류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바꾸는 직사각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이핑할 때 손가락이 닿는 키보드입니다. QWERTY 자판 배열은 사실 현대 타이핑에 최적화된 배열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배열이 수십 년 전에 이미 개발됐는데도 아무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